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 오후 6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차석영 검사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33살의 나이에 특수부 검사로 일하며 하루도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외할머니라는 글자가 떠올랐죠. 석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석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경순 할머니는 올해 84살로 작년부터 푸른솔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져 가족들이 결정한 일이었죠. 할머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대화는 평소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피곤하다며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석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최근 몇 주간 할머니와의 통화에서 뭔가 달라진 점들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손녀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시던 할머니가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목소리에서 활기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석영은 달력을 펼쳐보았습니다. 지난달 할머니를 뵌 게 마지막이었어요. 한 달 넘게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였죠. 업무에 치여 제대로 안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일 토요일이니까 깜짝 방문해 볼까? 석영은 마음을 정했어요. 요양원에 미리 연락하지 않고 할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예고 없이 가야 할머니의 진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석영은 푸른솔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외관과 잘 가꿔진 정원이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처음 할머니를 모실 때도 시설이 좋아 보여서 안심했던 기억이 났죠.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석영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회 오셨나요? 네, 차경순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경순 어르신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영의 직업적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수많은 수사를 통해 거짓말과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직원의 불안한 눈빛, 말을 얼버무리는 태도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어떤 컨디션인가요? 아프신 건가요? 그게, 잠시만요. 직원은 다른 동료에게 뭔가 이야기하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석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검사라는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은 손녀로서 면회를 하러 왔을 뿐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만나야겠어요. 직원은 마지못해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고 석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215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미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석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삼켰어요. 병실 문이 열리자 차석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차경순 할머니는 침대에 손목과 발목이 거친 천으로 된 벨트로 묶인 채 누워 계셨어요. 얇은 시트 한 장만 덮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은 석영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입가에 대충 걸쳐져 있었고 욕창 방지 매트는 형식적으로 깔아둔 것처럼 구겨져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음식 반납 트레이가 그대로 쌓여 있었는데 말라붙은 국물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실내에는 묘한 악취가 감돌고 있었어요. 할머니, 석영이 다가가자 경순 할머니는 흠칫 놀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우리 석영이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흐른 건 기쁨보다는 안도와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석영은 할머니의 팔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멍 자국과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석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화가 치밀었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의연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뒤늦게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석영이 검사라는 걸 알고 있는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검사님. 어르신이 치매 증세가 있으셔서 본인도 자꾸 손을 다치시고요. 묶어드리는 게 안전해서. 보호자 동의서에도 서명을 받았는데 변명하듯 말하는 간호사를 보며 석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서를 보여달라는 말도 없이 할머니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간호사가 말렸지만 석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목에 난 상처, 침대에 묶인 끈, 방치된 음식 등을 차례대로 촬영했어요. 경순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 기분이야. 그 말에 석영의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석영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학대입니다. 석영은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묻는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오. 방금 묶어뒀다는 진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간호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석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묶인 끈을 풀어드렸어요. 할머니의 손목에는 끈에 눌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묶어뒀나요? 며칠 전부터인데. 어르신이 자꾸 침대에서 떨어지려 하셔서. 의사 지시서는 있나요? 보호자 동의서는 언제 받았나요? 연달아 질문을 던지는 석영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방치였습니다. 할머니는 석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석영아, 나 여기서 죽는 건 아니지? 석영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분노와 슬픔이 얽힌 감정 속에서 차석영은 그동안 억눌렀던 검사로서의 본능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검사 배지를 안 달고 있는 건 그저 손녀로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턴 내가 누구인지 이 요양원 전 직원이 똑똑히 알게 될 거예요. 석영의 말에 간호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른 직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원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지만 석영은 이미 할머니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석영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우선 옮기기 위해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요양원 곳곳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더 눈에 띄었어요. 다른 병실에서도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직원들은 석영을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김정수 원장이었습니다. 아, 검사님.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 온 게 문제가 되나요? 제 할머니 상태 설명해 주세요. 서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 원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치매가 심해지셔서 자해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보호 조치라고 하셨나요? 그럼 의료진 소견서와 보호자 동의서를 보여주세요. 김 원장은 서류함을 뒤지더니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경이 자세히 보니 날짜도 제대로 기입되지 않은 엉성한 동의서였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의사 진단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담당 의사가 휴가 중이라. 서경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순 어르신이 언제부터 신체 구속을 당했나요? 구속이라니요. 그건 너무 표현이 심한데. 그럼 뭐라고 할까요? 손목과 발목을 끈으로 묶어 놓은 걸 뭐라고 하나요? 김 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경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최근 석 달간 CCTV 녹화 기록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의료진 일지와 간병 기록도 함께요.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서경은 즉시 지인인 강력수사과 박민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나야.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노인학대 사건이야. 전화 통화를 마친 서경은 김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1시간 내로 수사관들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관련 자료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김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사님,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대화요? 제 할머니가 며칠째 침대에 묶여서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계시는데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건가요? 서경은 김 원장의 책상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서류들 사이에서 급여 명세서라고 적힌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직원 수에 비해 급여 총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직원들 급여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군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돌봄이 안 되는 거였나요? 그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때 원장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요양원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서경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벌써 변호사까지 부르셨네요. 뭔가 숨길 게 많으신 모양이군요. 이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식 수사 절차 없이는 자료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요양원 운영에 대한 감독권은 지자체에 있고요. 그럼 정식으로 하죠. 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거예요. 복도로 나온 서경은 할머니 병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간병인들이 급하게 할머니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청소하고 있습니다. 서경은 간병인들을 제지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아까와는 달리 묶였던 끈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경아, 무서워. 나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경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이틀 후 서경은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박민호 형사로부터 온 전화는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석영아, 미안해. 윗선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무슨 소리야? 명백한 노인학대 사건인데 뭘 신중하게 해? 푸른솔 요양원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야. 지역 유지들이 투자한 재단 소속이거든. 시장님하고도 친분이 있고. 석영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묻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수사 안 한다는 거야? 아니야, 하긴 할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어. 전화를 끄는 석영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내부 직원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석영은 요양원 근처 카페에서 간병인 중 한 명인 최영희 씨를 만났어요. 50대 초반의 그녀는 요양원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말하면 제가 당장 잘릴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신원은 철저히 보호해 드릴게요. 최영희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경순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묶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원장이나 간호사장은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죠. 오히려 그쪽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석영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밤에는 간병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5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혼자 돌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영희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인 방치와 학대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약물도 제대로 안 줘요. 비용 절약한다고 수면제만 과다하게 먹이고. 증거가 있나요? 제가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 좀 있어요. 최영희 씨가 보여준 핸드폰 사진들은 참혹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침대에 묶인 채로 있는 모습,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욕창, 방치된 식사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걸 언론에 제보하면 어떨까요? 안 돼요. 제가 누군지 금방 들통날 거예요. 석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면서도 사건을 공론화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석영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영희 씨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 다른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석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최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저녁에 최영희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확인해 보니 이틀 전에 이사를 나갔다고 했어요.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짐도 별로 안 챙기고. 석영은 뭔가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요양원 학대 사건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석영은 더욱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김정수 원장이 지검의 한 선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봐달라며 로비를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영아, 내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 선배 검사의 말에 석영은 분노했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명백한 범죄 행위를 보고도 감정적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물론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지. 하지만 절차를 지켜서 해야 해.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석영은 자신이 혼자 싸우고 있다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니야. 석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큰 조직, 더 큰 비리가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석영은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부 내에서 신뢰할 만한 동료들을 모아 비공식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의료 분야 전문가인 윤상민 검사였습니다. 상민아, 너한테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한데? 서경은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상민 검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검사가 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였어요. 이건 명백한 의료진 과실이야. 아니,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 방치로 봐야 해.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다음으로 서경은 경제범죄 전문가인 이지훈 검사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요양원의 재정 상태와 재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해야 했거든요. 재단 구조를 보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네. 여러 계열사를 통해 돈이 돌고 있어. 이지훈 검사가 건넨 자료를 보니 푸른솔 재단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전국에 11개의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연간 매출이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정부 보조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데 실제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해. 돈이 어디로 빠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 것 같아. 좀 더 파보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나올 수 있을 거야. 서경은 할머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에게도 의뢰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법의학과 김태호 교수였어요. 어르신을 직접 진료해봐야 정확한 소견을 낼 수 있겠지만 사진으로 봐도 심각한 상태네요. 김 교수는 서경이 보여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손목의 압박 흔적, 욕창 상태, 영양실조 증상.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체계적인 방치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법 위반은 기본이고 상해죄나 감금죄도 가능해 보여요. 심한 경우 상해치사까지도. 서경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교수님, 전문감정 보고서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서경은 과거 푸른솔 요양원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례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4건의 의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두 치매나 중풍 환자들이었네. 사인은 폐렴이나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고 윤상민 검사가 의료 기록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자연사로 처리되었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가족들은 뭐라고 했어? 대부분 나이가 많으셔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대. 부검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서경은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모두 가족들이 자주 면회를 오지 않는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망 직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경은 확신했습니다. 체계적인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팀원들과 함께 수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할머니에 대한 전문 감정을 받고 재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과거 의문사 사건들을 재조사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자. 서경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을 거야.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 윤상민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이지훈 검사도 동의했어요. 재단 쪽 수사는 내가 맡을게. 반드시 돈의 행방을 밝혀낼 거야. 서경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해결해 드릴게요. 서경은 할머니가 계신 병원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경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호 교수의 전문감정 보고서가 나왔고 그 내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어요. 차경순 어르신의 상태는 단순한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김 교수는 보고서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장기간의 신체 구속으로 인한 근육 위축, 영양실조로 인한 면역력 저하,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이건 명백한 학대의 결과예요. 윤상민 검사가 의료 기록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제출한 의료 기록들이 조작되어 있어 실제로는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했다고 기록해뒀어. 이지훈 검사의 재정조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푸른솔 재단이 받은 정부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운영비로 쓰이지 않았어. 이사장과 임원들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 얼마나 되는데? 지난 3년간 약 20억 원 정도.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서경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잘못하면 사건이 왜곡될 수 있었거든요. 신뢰할 만한 기자로 방송국 탐사보도팀의 정유진 기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다루는데 정평이 나 있었어요. 검사님, 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정 기자와의 만남에서 서경은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전문가 소견서까지 모든 걸 보여줬어요. 이건 단순한 요양원 학대 사건이 아니네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보도해 주셨으면 해요. 선정적인 제목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다뤄주시길. 정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재진을 파견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요양원들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뉴스에서 특집 보도가 나갔습니다. 제목은 요양원 속 감춰진 진실, 어르신들의 눈물이었어요.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경의 할머니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전국 요양원의 30% 이상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앵커의 멘트와 함께 다양한 증언들이 나왔어요. 익명으로 처리된 요양원 직원들의 증언, 피해 가족들의 인터뷰,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우리 부모님도 혹시 요양원 전수조사 해야 한다. 이런 곳에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고? 시민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인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에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어요. 푸른솔 요양원 앞에는 항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여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어르신 학대 중단하라. 요양원 운영진 처벌하라. 서경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원하던 사회적 관심은 받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졌거든요. 며칠 후 서경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검사님, 장관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갑자기 왜요? 요양원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싶어 하세요. 서경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은 언제 하실 건가요? 정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기자회견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내 분노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줄 거예요. 서경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김정수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서경이 김정수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노인학대, 업무상 과실치상, 횡령 등의 혐의였어요. 구속영장 발부되었습니다. 박민호 형사의 전화를 받은 서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어요. 김 원장이 구속되자 요양원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경계했고 일부는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김 원장의 첫 조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장님, 차경순 어르신에 대한 신체 구속 지시는 누가 내렸나요? 윤상민 검사의 질문에 김 원장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지시였나요? 재단 이사장님께서 비용 절감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서경은 놀랐습니다. 더 큰 배우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 간병인 숫자를 줄이고 어르신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야 사고도 없고 관리가 쉽다고. 김 원장의 진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다른 요양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11개 요양원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지훈 검사가 재단 이사장 박성철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박 이사장은 지역 건설업계의 유명 인사였어요. 박성철 이사장이 요양원 사업에 뛰어든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어. 이지훈 검사의 분석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정부 보조금과 이용료를 받으면서 실제 운영비는 최소화해서 차액을 빼돌렸다고 했어요.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어. 이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개인 재산도 늘렸고. 서경은 전국 푸른솔 재단 소속 요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합동으로 나서야 할 일이었어요. 조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1개 요양원 중 9개에서 유사한 학대 사례가 발견되었거든요. 총 피해자가 200명이 넘어 윤상민 검사가 보고했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자주 오지 않는 어르신들이었어. 항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심하게 했던 거야. 언론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연일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다른 방송사들도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학대, 빙산의 일각, 정부 보조금 먹튀한 요양원들, 어르신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지옥이 되었다.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요양원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쏟아냈어요. 이런 일이 전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뭘 했나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박성철 이사장도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재단에 속한 다른 임원들도 줄줄이 붙잡혔어요. 윗선 지시였다는 박 이사장의 말에 서경은 더 큰 의혹을 품었습니다. 혹시 지자체나 정치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수사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유착 관계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편 차경순 할머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경이 병실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석영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석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야 했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서울대병원 일반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는 차경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러게. 오랜만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는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스함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체중도 많이 늘어나셨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석영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할머니가 석영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속 고생했을 거야.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푸른솔 재단 소속 요양원들은 모두 운영이 중단되었고 어르신들은 다른 시설로 이전되거나 가족들이 모셔갔어요. 정부에서는 긴급히 임시 요양시설을 마련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성철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김정수 원장과 다른 임원들도 각각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영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해. 석영은 국회에서 열린 노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검찰 대표로 나선 자리였어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석영은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요양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인 돌봄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석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현재 요양원 관리 감독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한두 번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없어요. 석영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요양원 CCTV 의무 설치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둘째, 예고 없는 점검 횟수 대폭 확대. 셋째,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강화. 넷째,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와 사후 관리 철저화. 공청회가 끝난 후 여러 국회의원들이 석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사님의 제안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네요. 법안 발의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석영은 이런 약속들이 실제로 지켜질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주 후 석영은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시사기획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요양원 학대 문제를 다루는 특집편이었어요. 검사님, 이번 사건을 통해 가장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MC의 질문에 석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돌봄을 받도록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도 반향은 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요양원 관련 신고가 이어졌고 가족들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1년 후 석영은 노인학 대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해지셨어요. 요양원 대신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계시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석영아, 내가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말에 석영은 뭉클함을 느꼈어요. 할머니,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서경은 특수부에서 새로 신설된 사회적 약자 보호 전담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팀원들에게 말하는 서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서경은 할머니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경아, 고마워. 내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진짜 중요한 일이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서경의 다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